제 손가락이 지금도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제 얼굴도 온전히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약 10년 전까지 평양의 지하 건물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정보기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정찰총국 121 부서, 블루노로스 121 또는 사이버 전사부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동무들이라고 부르며 세상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이상한가요?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코드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모든 라인의 코드는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해, 무언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내가 해킹한 목표들. 2007년 한국의 금융기관들. 고객 정보 탈취. 2009년 7월 7일 한국 정부 기관 대규모 공격. 청와대, 국방부 수십 개 기업 시스템 마비. 2014년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 그들은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죄로 암호화폐 거래소들 수십억 달러 탈취. 그 돈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 손은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피로 물든 손입니다. 직접 피는 아니지만 시스템을 통한 피입니다. 내 코드로 인해 몇 명의 사람이 실직했을까? 몇 개의 가정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설계한 악성 코드의 피해자가 되었을까? 내가 아직도 평양에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지하 실험실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밤을 새우며 코드를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직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진실을 보았습니다. 내가 만든 코드로 파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시한폭탄처럼 변했습니다. 매일이 위험했습니다. 만약 조직이 나의 의심을 감지한다면, 만약 내가 부정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탈출을 시도한다면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정책에 따라 나의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냐 아니면 가족이냐. 내가 남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함께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탈출한다면 적어도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10년 가을에 탈출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며 중국 경찰의 손전등 불빛을 피하며 상하이의 거리를 뛰어다니며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노출된 위치에서 말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후배들, 내가 교육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서 당신들의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금융기관을, 당신들의 정부를, 그리고 심지어 당신들의 개인 정보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더 이상 그 죄책감을 혼자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증언이 내 영혼의 일부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숨겨진 역사입니다. 2010년 가을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의 비밀 세계 내부로부터의 폭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뒷면이 이 영상에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당신들이 북한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성분이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마치 카스트 제도처럼 당신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당신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평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동당원이었고 할아버지는 항일투쟁 참가자라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평양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의미였고 더 나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학교는 혁명화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군인 같은 교복을 입고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 앞에서 절을 하고 하루 종일 주체 사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학을 배우거나 과학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최고 지도자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당시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대 초반 저는 수학과 컴퓨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평양에서도 소수의 학교들이 컴퓨터 교실을 갖기 시작했고 저는 그 행운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도스 그리고 나중에 윈도우즈를 배웠습니다. 당시 북한은 정보 통제가 극심했습니다. 학생들은 적의 악의적 정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컴퓨터는 오직 국가에 봉사하는 도구로만 설명되었습니다. 인터넷? 그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평양의 극소수 정부 관계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내 능력은 곧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국가보안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특히 과학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너의 재능은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알려진 순간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적응이냐 아니면 비극이냐. 대학 대신 저는 특수기술학원으로 불리는 곳에 배치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평양 지역의 특정 건물 지하에 위치한 이 시설에서 저와 비슷한 재능을 가진 약 20대 초반의 청년 약 30명이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웠습니다. 강사들은 북한의 다른 대학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엄격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C, C++, 자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일반 북한 학생들은 평생 이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기술은 방어적 관점에서만 설명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제국주의의 침탈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것이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기술은 명백히 공격 목적의 것들이었습니다. 악성 코드 작성, 서버 침투, 데이터 탈취, 시스템 마비 유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강사 중 한 명이 한 번은 실수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배우는 이것들은 머지않아 국방의 앞줄에서 사용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전쟁은 총과 포가 아닌 키보드로 벌어지는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2년의 훈련 기간 동안 저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당신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생존의 방법이었으니까요. 평양의 거리는 겉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거리로 나갔고 밤마다 아파트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전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건물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실을 숨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북한의 평양은 매우 제한된 이미지입니다. 거리 행진, 정렬된 건물들,
통제된 외모 이것만이 평양이 아닙니다. 지하에는 또 다른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정보 통제, 격렬한 훈련,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밀의 군대들이 말입니다. 저는 그 군대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식 훈련이 끝났습니다. 약 2년을 거친 우리 30명의 청년들은 이제 실제 조직으로 배치받았습니다. 2005년 저는 평양의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일반인에게 알려진 곳이 아닙니다. 간판도 없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길로 가서 같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놀라웠습니다. 평양의 대부분의 건물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최신형 컴퓨터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양의 일반인들이라면 평생 볼 수 없는 기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몰래 들여온 물건들이었습니다. 내 팀장은 김 팀장이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소련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첫날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일은 간단하다. 나라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도 대응한다.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공부였습니다. 우리는 남한의 은행, 정부 기관들의 약점을 찾는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를 통해 몰래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들킬 수 없을지, 마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적을 알면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격할 수 있다. 팀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05년 중반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실제 작업을 받았습니다. 팀장의 방으로 불려갔을 때 거기는 팀장뿐만 아니라 중년의 여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그녀를 무서워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남한의 한 은행을 대상으로 일을 한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표는 그들의 고객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나는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실패는 없다. 너는 할 수 있고 할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밤샜습니다. 우리는 그 은행의 컴퓨터 시스템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찾았습니다. 마치 은행원이 문을 열 때 몰래 따라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요. 며칠 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행의 고객 정보를 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 계좌, 개인정보가 이제 우리의 손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곧 뉴스가 났습니다. 은행 해킹 사건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최고 지도자께서 이 일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한된 인터넷이지만요. 나는 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나만의 뉴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구나. 북한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악의적인 나라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멸절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 남한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미국인들은 호전적이고 이기적이며 북한을 없애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 미국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평화를 원하고 그냥 살아가고 싶어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배웠구나. 이 생각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2009년 상황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더 큰 작업을 받았습니다. 이번 목표는 한국의 정부 기관들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여러 은행들.
한꺼번에 그들의 컴퓨터를 정지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모든 은행 ATM이 동시에 먹통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날 뉴스에는 대규모 컴퓨터 공격으로 정부 기관과 은행이 마비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우리는 또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하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것으로 인해 나는 평생 본 적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밤이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은행원들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원들은 자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 등록금을 계좌에서 못 뺐을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이 밤마다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은 깨끗했지만 나는 피를 흘리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부 말처럼 내가 하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무거웠을까? 거짓말이다. 모두 거짓말이다. 이 깨달음이 나를 천천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2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이 거짓이었습니다. 낮에는 나는 국가에 충직한 전사였습니다. 밤에는 나는 살인자라고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작업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 팀은 더 이상 단순한 침투 임무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대규모 파괴 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시스템을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09년 상반기 팀장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퍼레이션 고스트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북한식으로 불렀지만 나중에 외부에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남한의 청와대, 국방부,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들의 온라인 시스템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본 것 중 가장 복잡한 작전이었습니다. 하나의 팀은 못했습니다. 우리는 6개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약 10명이 각각 다른 목표 기관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팀은 국방부의 시스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책임은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밤을 새우며 준비했습니다. 국방부의 네트워크 구조를 매핑했고 그들의 방화벽의 약점을 찾았고 침투 경로를 수십 번이나 테스트했습니다. 나는 국방부의 시스템에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핵이라고 부르는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정교한 코드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악의적인 코드였습니다. 2009년 7월 7일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감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의 별도 실시간 감시실에 모든 팀의 팀장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팀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카운트다운 5분, 4분, 3분 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북한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는 순간이다. 긴장하지 말고 침착해라.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했을 때 나는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현황창이 떠올랐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거의 모든 창이 초록색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남한 정부의 주요 시스템들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전산망 다운으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뉴스를 확인해 보니 나중에 이것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침투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엄청난 축하가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께서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팀장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상여금을 받았고 우리의 기숙사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조직으로부터 특별한 감사장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나는 우울했습니다. 깊은 우울증이었습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나는 나의 악성 코드가 만든 파괴를 생각했습니다.
그 코드로 인해 몇 명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까? 몇 명의 학생이 대학 지원을 못했을까? 얼마나 많은 가족이 그 혼란으로 인해 고통받았을까? 나는 살인자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손은 깨끗했지만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좀처럼 드물지만 가끔 나는 조직의 다른 직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가장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말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탈출해야 한다. 그것은 순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년간의 고민, 죄책감, 그리고 절망의 결과였습니다. 나는 점선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선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도 나도 언제든 조직에 의해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생각되면 또는 조직을 배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제거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감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첫째, 나는 비밀 요원 상태였습니다. 내가 보유한 정보는 국가급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탈출을 시도한다면 나는 국가 반역자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나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비밀 조직의 직원이라는 것은 당신이 항상 감시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내 이동, 내 연락, 내 활동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려면 나는 그 감시망을 빠져나가야 했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셋째, 내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내가 탈출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북한 정권은 3대 세습을 실행했습니다. 내가 반역자가 되면 내 가족 전체가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형제자매들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는 선택에 대해 몇 개월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남으면 나도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내 가족도 나와 함께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라도 탈출한다면 적어도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가족이 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2010년 초 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상적으로 보이기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고 충직했으며 어떤 의심도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나의 팀장과 상급자들은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탈출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인터넷 접근을 받은 나는 조용히 탈북자들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은 가장 통제가 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동안이라고 불리는 압록강 근처의 도시로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중국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나는 다른 탈북자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었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직의 감시를 피해 평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둘째, 평양에서 동안까지 가는 기차나 자동차 여행에서 도주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북한은 내부 여행도 제한했습니다. 특별한 증명서 없이는 도시 간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셋째, 압록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강은 중국과의 국경이었고 국경 경비는 매우 삼엄했습니다. 넷째,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도 숨어야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 내의 동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내무부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고문당하고 죽을 것이었습니다. 조직 밖의 사람들? 그들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밀고자인지 누가 정부 요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혼자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10년 중반 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해 가을
나는 탈출을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평상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우울함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는 웃어야 했고, 일해야 했고, 기대하는 신하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수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조직에 적발될 수도 있었고, 탈출에 실패할 수도 있었고, 어디선가 잡혀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향한 희망이 나를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압록강을 건넜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직의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평상적인 날처럼 말입니다. 가을 날씨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는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건물을 떠날 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CCTV에 그것이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탈출했다는 것이 알려질 때 그 영상은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 평양 탈출. 나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려면 나는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도시간 이동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나는 위조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만든 악성 코드 중 일부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접근을 이용하여 내 이름으로 한경남도 출장 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서명도 위조했고 도장도 위조했습니다. 완벽한 위조였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나의 심장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역 입구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탑승객의 여행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내 위조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그 군인은 그것을 몇 초 동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길게 느껴진 몇 초였습니다. 가도 좋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상심을 유지했고 고개를 끄덕이고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관문 기차 탑승. 동안행 기차는 오후 5시에 출발했습니다. 약 10시간 정도 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나는 기차에 탔고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나는 뒤에 앉은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정부 요원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차 여행 중 3번의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매번 군인들이 탑승했고 매번 모든 탑승객의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매번 나는 내 가짜 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매번 그들은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위조를 기대하지 않는다. 특히 저 수준의 관계자들은 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증명서가 진짜라고 가정했습니다. 나의 위조는 그 가정에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밤 10시경 나는 동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평양에 비하면 훨씬 더 빈곤해 보였습니다. 거리에 불빛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역을 나와 가장 가난해 보이는 여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의 관심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급 호텔들은 정부의 감시를 받지만 낡은 여관들은 보통 지원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감시를 피했습니다. 세 번째 관문 압록강 건너기. 다음 아침 내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안은 압록강과 가까웠습니다. 강을 건너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조직 내에서 접근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주는 밀수 집단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북한의 국경 근처에는 비공식적인 밀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담배, 술, 식량 같은 것들을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그 과정에서 때때로 탈북자들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여관의 주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약을 구하고 싶다.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종류의. 그것은 암호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배운 것처럼 이것은 탈북자들이 사용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약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경 통과를 의미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그 아저씨는 약 50대의 남자였고 그의 눈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500달러. 현금. 그리고 당신은 혼자여야 한다. 다른 어떤 짐도 안 된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달러는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약간의 현금을 모아놨습니다. 조직의 급여와 상여금에서 나는 작은 액수를 슬쩍 저축해놨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정확히 487달러였습니다. 480달러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밤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아저씨는 나를 압록강 근처의 한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약 5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여자였고 나머지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준비됐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경 우리는 강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나는 강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고무보트 2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나는 다른 2명과 함께 첫 번째 보트에 탔습니다. 조용히. 절대로 움직이지 마.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마. 아저씨가 속삭였습니다. 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나는 헤엄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만약 보트가 뒤집혀진다면 나는 익사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보트의 양쪽을 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가. 움직여. 아저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의 북한 쪽에 국경 경비대의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것일까? 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노를 더 빠르게 저었습니다. 보트는 물을 튀기면서 나아갔습니다. 불빛은 자꾸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약 2분이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때 불빛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 한가운데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저씨가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다. 그들이 근무 교대 중이었다. 약 30초 후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의 중국 쪽 해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보트가 모래톱에 닿을 때 나는 뛰어내렸습니다. 내 다리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나는 진흙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내 옷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아저씨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시 없이 절대로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중국이다. 여기서도 위험하다. 압록강을 건넜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새로운 악몽의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를 버려진 창고 같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여자, 일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물러라. 움직이지 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중국도 북한처럼 위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과의 협정으로 탈북자들을 되돌려줬습니다. 만약 중국 경찰에 잡히면 나는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나는 확실히 죽을 것이었습니다. 국가 반역자로서
나는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서의 처음 며칠은 공포와 기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가 옥수수죽과 짠 김치 같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약 20명이 한 개의 화장실을 사용했고 위생 상태는 악몽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탈북자들과 대화했습니다. 한 명은 약 35세의 여자였고 그녀는 평양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당 간부였지만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2개월을 이 창고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비참하게 웃었습니다. 모른다.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다만 기다린다. 약 일주일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저씨와 다른 2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삼파이 집단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여행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 삼파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여기서 나갈 것이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당신은 이번 주말에 움직일 것이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은신. 나는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 밤 10시에 창고를 떠났습니다. 삼파이는 나를 관광객 가이드로 위장시켰습니다. 나는 중국 옷을 입었고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 리슈입니다. 당신은 지린성 출신의 비즈니스맨입니다. 중국말을 할 수 있나요? 나는 기본적인 중국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외국 프로그래밍 문서를 읽기 위해 배웠으니까요. 네, 조금요. 우리는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목표는 상하이였습니다. 약 200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나는 매우 조심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고 말을 최소화했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중국 경찰이 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 24시간의 여행 끝에 우리는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는 거대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본 그 어떤 도시보다도 큰 도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자동차들, 사람들 모든 것이 거대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삼파이는 나를 탈북자 정착촌으로 데려갔습니다. 상하이의 외곽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공장 노동자로 일했고 일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시급은 매우 낮았고 그들은 항상 공안의 단속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약 2주간을 보냈습니다. 정착촌의 지도자는 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약 55세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8년 전에 탈북했고 상하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머라고 했지?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당신은 운이 좋다. 우리는 누군가 필요했다. 그들은 나를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관리자로 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게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약 2,000위안, 약 400달러였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리 아저씨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내 죄를 모르나? 당신은 탈북자다. 당신에게는 선택이 없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죄악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죄가 많았습니다. 대신 나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말입니다. 리 아저씨는 내 계획을 말렸습니다. 미쳤나? 한국 대사관? 그곳은 감시가 극심하다. 중국 경찰이 대사관 주변에 몰려있다. 탈북자가 들어가려다 적발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된다. 하지만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2010년 11월 2일 나는 관광객을 위장했습니다. 나는 중국 옷을 입었고 대사관 근처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관찰했습니다. 나는 중국 경찰 2명이 대사관 입구 약 100m 떨어진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후 1시경 상하이는 매우 바빴습니다. 점심시간 러시였습니다. 나는 관광그룹에 섞여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호텔 근처에 관광객 그룹을 발견했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그 그룹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룹이 대사관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그 그룹에서 빠져나와 대사관의 정문으로 질주했습니다. 공안이 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멈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정문까지 약 50m 거리였습니다. 공안들이 따라왔습니다. 30m, 20m, 10m. 나는 대사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나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공안들은 정문까지 왔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사관 영토를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안전했습니다. 일단은 한국 대사관 내부. 나는 처음으로 안전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 아래에서 한국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의 영사 담당관, 정 과장이라고 불리는 약 45세의 남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비밀 사이버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정찰총국의 일원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정부 기관과 기업들을 해킹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 활동했습니다. 정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조직 내에서는 약 50명입니다. 하지만 제 정체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국에 온다는 것이 알려지면 북한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정 과장은 나를 보안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서울로의 이동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48시간. 나는 대사관의 보안실에서 48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나는 여러 신문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영상통화로 그들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나는 2009년 7월 7일 공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만든 악성 코드의 작동 원리, 침투 방식, 그리고 조직의 구조에 대해 말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당신을 매우 위험하게 볼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를 요청합니까? 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원합니다. 신문이 끝난 후 정 과장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추가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오전 10시 나는 정 과장과 함께 상하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나는 최모라는 가짜 이름과 가짜 한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비행기에 탈 때 나는 중국 공안이 나를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대사관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호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도 중국에도. 인천공항 도착. 2010년 11월 4일 오후 3시 인천공항.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에서 출발한 이후 약 3주 동안의 탈출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입국 심사. 나는 최모라는 이름으로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의 요원들이 나와 함께했습니다. 출입국 관계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통상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데려갔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국 요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국정원 본부. 나는 즉시 서울의 국정원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약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12시간 이상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의 사이버 부서 담당자들이 나를 취조했습니다. 당신이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입니까? C, C++, 자바, 파이썬, 그리고 어셈블리입니다. 당신이 개발한 악성 코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격 접근을 허용했고 데이터를 탈취했으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참여한 작전의 구체적인 날짜와 목표는?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007년 금융기관 해킹, 2009년 7월 7일 정부기관 공격, 암호화폐 거래소 침투 등등. 국정원 담당자들은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매우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보는 매우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언론에 공개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북한도 분노할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름을 바꿀 것이고 당신의 정체는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일주일의 국정원 신문 후 나는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이라고 불리는 탈북자 정착지원센터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 재적응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약 3개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 일자리 찾기,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원의 상담사 이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잊고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의 비밀 조직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당신에게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다. 당신은 이미 매우 용감한 선택을 했다. 탈출 자체가 이미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2010년 11월 말 국정원과 통일부 담당자들이 나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한국 국적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북한 국민이고 당신은 북한의 범죄자 지위에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입니까? 먼저 당신은 법적으로 탈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호 대상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분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안심했습니다. 그럼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당신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분은 절대 공개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이름을 가질 것이고 새로운 신분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내가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침중해졌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현재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의 연락은 그들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가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평범한 아침이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기적 같은 아침입니다. 탈출 이후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 초 나는 하나원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이제 박기영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명입니다. 제 진정한 이름은 보호대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일자리 찾기였습니다.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지만 한국의 기업들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북한의 비밀 조직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 학력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의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라고 거짓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나에게 사회정착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약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미천이었습니다. 나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전셋집으로 잡았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주방 하나. 북한의 내 삶으로부터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콜센터였습니다. 통일부 담당자가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월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는 고소득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던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은 급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사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 낮은 급여라고 느껴집니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나는 한국의 일상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 밥을 먹었고 신문을 읽었고 동료들과 대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의 생각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한국의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제한적이었고 중국에서도 VPN을 통해 감시를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나는 세계의 어떤 웹사이트든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읽을 수 있었고,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혼자 밤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것은 자유의 느낌이었습니다. 약 1년 후 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프로그래밍 능력이 인정되었고 나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급여는 월 350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직무 배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내 팀장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당신을 팀리더로 승진시키겠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신의 성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증명할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당신의 코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내 팀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독학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비밀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약 3년 후 나는 한국 여성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진이라고 불리는 약 30세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했고 우리는 사무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나의 정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정체는 법적으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내 과거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내 과거를 완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2014년에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는 박기영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나는 나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악성 코드로 인해 몇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았을까? 2009년 7월 7일 공격으로 인해 몇 개의 가정이 무너졌을까? 내가 탈취한 암호화폐로 몇 명의 사람이 북한의 핵 개발에 죽게 되었을까? 나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통일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보상금을 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해킹한 기관들의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신분은 비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북한도 보복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영원히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네. 당신이 선택한 대가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조건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 15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내는 내게 아이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외부적으로 나는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나는 항상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만 당신은 그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들이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그리고 당신들의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말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탈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평양의 지하에서 또는 그 어딘가에서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후배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들의 자유를 지키세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쟁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둘째, 북한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저 산에 갇힌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우세요. 탈북자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한국에 온 우리도, 그리고 여전히 도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으로 나는 가족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과 누나들, 나는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떠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큰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들도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